안녕하세요. 서구문화대학 내아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아트테라피 홍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두 회차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그림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 그림책의 내용을 담은 미술 치료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고 서로가 갖고 있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이라는 것을 저도 관심을 읽게 된 것은 사실 아이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리키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학습적인 주제를 갖고 할 때 그림책이라는 것이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의 현장에서 그림책을 좀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치료적 상황에서 같이 내담자하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는 현재의 상황에 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림책을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관심을 많이 갖기 전에는 동화책이랑 그림책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책과 동화책은 조금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어요. 일단 그림책은 주되게 그려져 있는,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게 글과,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와 문자와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글이 없어도 그림으로만으로도 내용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림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 책들 보면 글은 없고 그림으로만 구성된 책들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동화 같은 경우는 주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글로. 그래서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지요. 그래서 뭐 장수도 글이 좀 많거나, 그리고 그림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부수적으로 안쪽에 어떤 한 장면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그림이 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선택을 하실 때는 동화보다는 그림책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이들이랑 짧은 과정에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책의 내용이 너무 길거나 선택했을 때 좀 오랫동안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 읽는 것에 독서하는 것에 목적을 좀 더 많이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 치료와 접목하는 책들은 그림책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책이 갖고 있는 이런 뭐 치료적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림책이 대체적으로 유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요즘은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내면 탐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렇게 좀 일상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받아서 힘을 얻는 이런 부분들로 그림책이라는 요소들이,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좀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성인보다는 유아동을 위한 책으로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더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책이라는 것이 유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거나 무언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른에 비해서는 사실 능수능란하지 못해요. 뭐 언어의 선택도 그럴 거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을 인지하는지 사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 유아동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책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이게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인지적으로라든가 혹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사항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도 그림책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요소를 갖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한번 다뤄보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이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달만 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에 대한 탐색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다뤄보는 사람들이 전달자로서의 또 역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해온 동화가 아니라 그림책이죠. 그림책을 한번 보고 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해온 책은 이름 보따리라는 책이에요. 이름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소개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좀 작업에서 이렇게 좀 써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볼 수 없는 나의 부분 있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해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나의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에 대한 존재성, 존재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제일 첫 번째 돼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누군가에게 나를 얘기할 때 내 이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름을 통해서 나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견고하게 많이 쌓여지기 시작하다 보면 비로소 그럴 때는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름 보따리라는 이 제목의 그림책을 선택을 해왔는데요. 이름 보따리라는 책은 이제 저희가 아마 딜리버리로 나가지 않고 2회차에 진행되는 수업에서 사용되는 도서 한 권이 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까운 도서관에서 아마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 지역에도 몇몇의 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런 곳을 이용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랑 좋은 작업을 위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구입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쓰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러면 도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 보따리에 나오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요 늑대 친구거든요. 근데 이 늑대 친구가 7째예요. 7째인데 이 7째 늑대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무명. 형제가 그러니까 6명의 형제가 더 있거든요. 위에 형이랑 누나들이 있는데 이 늑대 친구가 7째예요. 근데 7째인데 자기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갔다 오라고 인사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첫째부터 6째까지는 이름도 불러주고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름 보따리. 여기 이제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데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숲속에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본 할아버지가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게 되고, 이 늑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슬픈지, 그리고 나는 7째인데 이름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그리고 형제들은 다 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에도 이름이 써 있어서 그 그릇에 밥을 먹는데 자기는 그릇에 이름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슬퍼해요. 근데 나만 슬퍼서 이름이 없어서 나만 슬퍼하는 줄 알았는데 숲속에는 이름이 없어서 슬퍼하는 동물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곰돌이도 이름이 없고요. 이 곰돌이도 자기 이야기를 하죠. 다른 형제들, 이 곰돌이도 우연찮게 일곱째예요. 여기 일곱째들이 이름이 없는 일곱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름이 없는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집에 어디 가게 되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이 책 맨 마지막 장들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고른 사람의 책에는 정말 멋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갈까 말까 이 이름을 하나씩 고르기 시작하죠. 내 이름은, 곰돌이도 이름이 생기게 되고, 모든 친구들이 자기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책들을 열심히 보고 찾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왜냐면 마지막에 가장 멋있는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늑대가 다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찾는데 이름이, 세상에 멋진 이름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갔는데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다가 이 늑대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보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너 참고 잘 견뎠어. 너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내가 이름을 주마. 자기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이름은 이름 주는 이가 자신의 이름이래요. 자신은 너무 늙어서 이제는 이름이 필요 없으니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름이 없었던 일곱째 늑대는 이름 주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없는 숲속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동화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꼬마 늑대는 끈으로 이름 보따리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죠. 눈부시게 해가 들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꼬마 늑대는 이름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신나게 길을 떠났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화는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서 너무너무 슬픈 이 꼬마 늑대가 결국에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숲속에 많은 이름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름 주는 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갖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엄마와 아빠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이들이 나에게 주는 가장 최초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겪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약간의 예시처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갖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보고 또는 내 이름을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설악관 혹은 장명소 가서 아이의 이름을 요즘에 사실 많이 짓잖아요. 그렇게 지어서 그럼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꾼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살붙이기와 이런 것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름에 대한 의미를 주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가치 있는 이름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많은 이름들을 한 3-4개 주잖아요. 설악관 가면은, 장명소 가면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했었던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떠냐면은 너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전에는 그냥 내 이름이 그냥 불려져왔던 이름이었는데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름의 의미로 내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아, 난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라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의 습성이에요.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받으려고 하고,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뭐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인데, 근데 그거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 스스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기에는 아직은 작은 존재예요. 주변에 있는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요. 엄마랑 아빠랑 혹은 누나랑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재를 이름으로부터 확인해 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뭐 자녀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둘 있을 수도 있고 셋 있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름 읽어보고, 이 책 읽어보고, 이름 보따리 읽어보고, 요거 하나 작업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 밑에다가 내 이름을 예쁘게 꾸며보세요 라는 건 그냥 아이들이 자기 이름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얘기하니까, 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나 그 이름 이렇게 해줬대. 그러면은 내 이름을 여기다 한번 써보고, 그리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예쁘게 꾸며보는 작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림 문자 혹시 아세요? 그림 문자라 그래서 글씨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으로 꾸며놓는 그런 글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림 문자로 자기가 자기의 이런 이름을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정에서 뭐 주택의 재료가 그냥 크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작업하고, 아니면은 스스로 먼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마인드맵 해보기.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사실 조금 학년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 2, 3학년 정도 돼야지 마인드맵, 본인 이름 쓰고 본인에 대한 마인드맵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또 뭐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 뭐 자기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우리가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뭐냐면, 이렇게 나에 대한 이름으로 마인드맵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서로의 이름에 대해 마인드맵 해보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도 이름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이름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어주셨대. 근데 지어주셔가지고 엄마는 이런 이름이다 라고 얘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이름을 들었을 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인드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마는 뭐 요리를 일단 이제 이름 보따리를 통해서 내 이름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았고, 이름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그런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이제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조금씩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는 하나 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그려보고 멋지게 이름을 한번 또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동물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동물이 상징하는 이미지에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어떤 뭐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본인이 뭐 또 원하는 거거든. 이런 부분으로 자신을 좀 대비해서 비춰서 좀 또 작업할 수 있는 게 동물이라는 요소가 또 있어요. 크게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 되게 좀 어려워하세요. 아이들이랑 작업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떤 심리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걸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담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읽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하고 또 뭘 하냐면요. 작업할 때 아이가 같이 작업할 때 태도, 아이의 표정, 아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 표현하고 있는 언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다각도로 같이 봐요.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상징적인 해석만 하게 되면 치료적 현장에서 또 오류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상징 해석을 하는 것에 이렇게 좀 너무 힘을 많이 두거나 이러지 마시고, 작업을 할 때 아이가 어떠한 언어를 썼는지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같이 작업할 걸로 해서요. 이제 이름 보따리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클레이로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예요. 한번 작업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먼저 준비해 온 거는 이제 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드락인데요. 이게 꼭 우드락이 아니어도 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드락을 꼭 구입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좀 얇아서 나중에 이제 클레이가 건조가 되고 났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얇은 애들이 이렇게 좀 휘거든요.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종류의 이 클레이 판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레이라고 하는 뭐 볼 클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폼 클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티로폼 입자 같은 것들이, 작은 입자들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클레이라고 해서 입자가 이건 없어요. 굉장히 좀 그냥 부드러워. 굉장히 만져보면 부드럽거든요. 후가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건조만 시키면 그냥 이렇게 표면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되게 많이 없는 간편해요. 그리고 색상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고 서로의 색상을 혼합해서 물감 혼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치실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을 좀 떼어내서 그냥 이 정도 양을 해서 이렇게 붙이셔갖고 이렇게 미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양을 띄고 이거를 이렇게 좀 눌러서,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붙이시고요. 여기 옆에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 좋아요.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붙여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판 같은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일 때 좀 어렵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떡볶이 떡처럼 해서 여기를 얇게 한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손쉽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이런 줄 같은 게 혹시 있는 분,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있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고정을 좀 돌아가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방문이나 어디다 걸어 놓을 수 있는 문패가 되거든요. 모델 놓고 여기다가 꾸밀 때는 이제 자기 이름이잖아요. 전 제 이름으로 해볼 건데 성을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성도 넣어보고, 그리고 꼭 검정색으로만 꼭 안 해도 되거든요. 클레이는 저는 준비한 게 지금 블랙, 레드, 옐로우, 블루, 화이트 5컬러 준비했는데, 여기 5개만 사시면은 물감 섞는 비율, 그 색깔 섞는 거랑 똑같으니까 색깔 섞어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야 돼요.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섞는 거예요, 클레이는. 근데 혼합하시는 방법은 물감을 혼합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섞으실 때는 이제 이렇게 짝짝 잡아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좀 더 넣어볼까요? 본인이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데 색을 혼합하는 것도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민트가 됐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이름을 할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넣고, 또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글씨를 써보는 것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처럼 저와 같은 방법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주치게 해서 이렇게 꽈준다거나, 뭐 롤리팝 같은 사탕 같죠. 글씨 이름이 홍우인데요. 이응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이름에는. 저는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중에서 보라 색깔을 파랑하고 빨강이랑 섞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섞어놓고 넣고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요. 정답이 없으니까 뭐든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작업을 속단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막 멋지게 해야 돼 이런 거에서는 크게 좀 개념을 많이 그쪽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즐거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어떤 동물로 이제 상징화해서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좀 담아볼 거예요. 여기서 마치셔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랑 더 표현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만들어서 넣어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이제 현장화할 수 있는 동물을 이제, 그리고 글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동물로만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쳐볼게요. 저는 저를 상징하는 동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는 고양이. 보면은 그 동물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물어봐 주시면 되게 좋아요. 왜 그 동물 하려고 해?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상징 해석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보다는 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표현하면서 드러내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꼭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하여 만드는 작업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혼자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었어요. 남은 것들로 이렇게 물고기도 만들어줘도 되죠?
떨어져 버렸네. 하트까지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저의 이름은 이러한 모습으로 작업을 했어요. 호우이라는 이름의 표정을 넣어서 그리고 나를 좀 상징할 수 있는 동물로는 고양이라는 대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름 보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름 보따리라는 그림책에 나와져 있는 이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그 소재를 갖고 아이들이 본인의 고유성과 그리고 본인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소재로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어떻게 집에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